자, 그러면은 이제 국내적인 부분으로 좀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국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미국 경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도대체 왜 미국이 급격하게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는 걸까요? 제가 작년에 22년 경제전망서를 썼을 때 네. 그때도 이렇게 긴축 행보를 보일 줄은 몰랐습니다. 긴축의 시대가 올 거는 알았습니다만 그러나 그 긴축 행보가 이렇게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까지 단행할 줄은 몰랐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왔었죠. 그때 금리를 급격히 내렸죠. 그러다가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게 2015년 12월이에요. 굉장히 멀죠. 그러네요. 진짜 되게 오랫동안 적응했던 거 기억나네요. 제로금리를 계속 유지하다가 그러다 15년 12월에서야 찔끔 올리는데 그게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이에요. 그리고 또 한 번 인상하는데 언제 올렸는지 아세요? 1년 만에 또 한 번 올려요. 그게 또 역시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이에요. 또 한 번 올리기 시작하는데 2017년에 세 번을 0.25%포인트씩 3번 올립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볼게요. 15, 16, 17년 동안 5번 올린 거예요. 근데 그 5번 다 합해봐야 0.25%씩 올렸으니까 1.25%포인트 올렸네요. 근데 미국은 지난 2번의 FOMC 동안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했으니까 0.5, 0.75%포인트니까 2번 만에 1.25%포인트죠. 이거 시대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베이비 스텝 룰이라고 하죠. 긴축적으로 통화정책 스탠스를 바꾸려면 점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게 28년 만이에요. 1994년 이후로 처음이에요. 그만큼 자이언트 스텝을 하는 게 이례적인 거예요. 그거는 2015, 16, 17년 동안 금융위기 이후 경제가 회복되는 경로니까 금리를 정상화한 것뿐이었는데 근데 역시 저도 작년에만 해도 러시아 전쟁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을 줄은 저도 몰랐고요. 그랬기 때문에 긴축의 시대가 올 거라고 가정했던 거고 역시 테이퍼링 완만하게 하고 금리 인상 또 완만하게 할 것이다. 한두 차례 인상할 것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상을 깬 전쟁이 났고 예상을 깬 41년 만에 최고 물가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 물가와 싸우겠다고 엄청나게 큰 금리 인상 보폭을 행사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긴축의 시계가 굉장히 태엽이 빨리 도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이제 금리 인상, 결국 강달러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 우리나라 경제에 기본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앞으로? 다른 나라 한 번만 더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정확히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28년 전 94년에 데킬라 효과라는 게 있었습니다. 데킬라 하면 왠지 멕시코? 맞습니다. 멕시코를 상징하는 술이죠.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남미를 잘 알지 않는 한 멕시코 사람이나 그 주변국들이나 비슷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들끼리는 엄청나게 다를 거예요. 기분 나쁠걸요? 실제 사이도 안 좋아요. 주변국 있는 국가들끼리 사이 좋은 나라가 많지 않아요. 지리적인 싸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권 다툼도 있고 항상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때 미국이 긴축 행보 단행하다가 멕시코는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경기 부양적으로 통화 정책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미국의 긴축 속도만큼 같이 가져갈 수 없었고 이 멕시코가 외환 위기가 터집니다. 근데 멕시코가 외환 위기가 났는데 재밌게도 다른 그 주변국들이 데킬라에 취하듯이 외환 위기가 전이됩니다. 왜 그러냐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멕시코나 다른 나라라고 안 보는 거예요. 같은 나라라고 보기 때문에 그 주변국에 투자했던 자금도 불안하다고 빼는 거예요. 왠지 우리나라 IMF 외환위기 때도 조금 이 동남아시아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거 다 뺐던 그런 거랑 비슷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신흥국의 위기 상황에 더 놓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나 가장 위험한 나라들은 외채가 있는데 외국에서 빌린 돈, 외국에서 빌린 돈을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단기에 갚겠다고 빚진 단기 외채, 장기에 갚겠다고 빚진 장기 외채가 있는데 단기 외채 비중이 급격히 높은 나라일수록 더 위험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외채 비중이 높은 그런 신흥국들이 굉장한 위협성에 있는데 주로 이제 스리랑카 같은 나라라든가 그 밖에 뭐 터키, 아르헨티나
뭐 그리스 이런 종류의 나라들이요. 정말 많은 신흥국들이 위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게 왜 위기 상황이냐? 얘네들이 견조하게 성장했으면 괜찮아요. 근데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불균형 회복 때문이에요. 네. 우리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는데 니네들만 니네 나라 물가 잡자고 긴축행보 보이면 우리는 어쩌란 말이냐. 우린 경기 회복이 아직 안 돼서 금리 인상할 여건이 안 된다. 우리 경기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쓰러지는 거예요. 네. 그런 신흥국 불안이 야기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위기까지는 안 올 것으로 진단합니다. 그러면 예전에 우리 신흥국이었을 때 위기 겪었던 것보다는 조금 더 괜찮다라고 보시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네. 다시는 외환위기를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준비를 하듯이 네네. 그 준비가 많이 되어 있어요. 정부를 막 칭송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네네. 지금 현 정부를 얘기하는 게 정치적인 게 아닙니다. 현 정부나 전 정부나 전전 정부나 외환위기를 다시 겪지 않겠다는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펀더멘탈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가 충분하다든가 단기 외채 비중이 굉장히 낮다든가 그래서 외국인 자금이 유출이 된다 하더라도 외환 위기로까지 나타날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런 국면이면 외국인 자금이 유출되면 네. 주가가 계속 빠지는 거죠. 네. 주식이 뭡니까? 자기 자본이잖아요. 네. 자기 자본이 줄어드는 거, 시가총액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까, 기업이? 못해요. 그러면 타인 자본이라도 의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돈 빌려오기가 너무 부담이 되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네네. 그럼 기업들은 당연히 투자를 위축시키죠. 네. 가뜩이나 신흥국과의 경제 교류가 많은데 이런 신흥국들이 어렵거나 외환위기에 처하니까 네. 우리나라도 같이 어렵다는 거죠. 외환위기는 아닐지라도. 네네. 그렇게 어려운 국면이 바로 22년 하반기고요. 그 어려운 상황이 정말 말 그대로 뚜렷하게 본격화되는 시점은 23년 상반기입니다. 내년 상반기. 네, 22년 하반기는 그 경기 침체 국면의 시작점이고요. 네네. 그리고 23년 상반기가 가장 어려운 국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미국이 빅스텝 했다고 하면은 저희도 어느 정도 따라는 가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까지는 못 올린다 하더라도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분명히 계속돼야 될 것 같고 네.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나라 환율은 어떻게 될 것이고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네. 그 경제학자 입장에서 보는 전망 듣고 싶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특정인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절대 아님을 의견을 올리고 싶습니다. 네. 많은 이 주식시장에 활동하고 계시는 인플루언서 분들께서 20년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금리 떨어진다, 환율 떨어진다, 주식 담아라. 그러면 금리 올라간다, 환율 올라간다, 주식 담지 마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금리 올라가고 환율 올라가는데 여전히 주식 담으라고 하느냐.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셔라는 거죠.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얘기하는 근데 그게 맞죠? 싸다는 근거가 어딨냐 이거예요. 주식 차트만 보면 싼 것 같아요. 근데 주식 차트가 아닌 이 주가가 결정된 그 배경, 매크로를 보면 이게 싸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약해요. 싸다고 제가 판단할지 비싸다고 판단할지 그건 모르겠으나 적어도 이런 거시경제 국면에서는 이걸 싼 건지 더 떨어질 수 있는지를 판단해 보시라는 거죠. 적어도 저는 22년 하반기 내내 이 박스권에는 갇힐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면 더군다나 저축금리가 5% 특판 상품이 있다면 그럼 저축하는 게 맞지 주식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자금도 좀 빠지겠네요. 더군다나 지금까지 계속 빠졌지 않습니까? 네. 더 빠질 수 있겠네요. 진짜. 예, 더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국면에서 과연 주식을 추가적으로 담는 게 맞을지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환율 올라가는 기점. 지금 제가 4개월 전에도 강달러 시대가 온다라고 했지만 그 강달러 시대는 22년 하반기 내내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1,300원가량의 높은 환율이 적어도 유지되거나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더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 언저리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미국만큼 긴축 행보를 보일 나라는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빅스텝 하는 이유는 미국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 굳이 빅스텝까지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경기가 어려우니까 아직.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경기 침체를 앞에다 두고도
물가 잡겠다고 금리 인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국면이라고 판단한다면 당연히 자산시장이라는 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조정이 있고, 그리고 돈의 이동을 생각해 본다면 먼저 돈을 빼는 게 가장 공격적 투자 대상인 것. 네. 가상자산. 네네. 먼저 빠진 거예요. 그리고 주식인 거예요. 주식 중에서도 종목을 놓고 본다면 테크주. 네. 공격적인 투자인 거죠. 급등락이 심한 종목. 먼저 뺀 거예요. 나중에 빠지는 종목이 있는 거죠. 어쨌든 주식시장은 돈이 빠지는 거예요. 네. 그 다음 빠지는 게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원래 경기 동행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선행적이기보다는. 선행적이긴 합니다만 그게 선행하는 그 주기가 굉장히 앞당겨지진 못해요. 주식은 심리 지표이기 때문에 정확히 심리에 반응을 해서 안 좋을 것 같아. 금리 계속할 것 같아. 이 얘기 듣고 지금 당장 주식 뺄 수 있지만 네. 부동산은 지금 당장 빼고 싶어도 공인중개사무소에 가가지고 당장 빠집니까? 또 이런 국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5억에 샀는데 20억이 됐어요, 만약에. 그러면 그렇다고 15억에 내놓을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안 내놓죠. 네. 20억에 1,000만 원이라도 붙여서 내놔요. 그러니까 더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경기 동행적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내가 당장 돈을 이동시키고 싶어도 네. 현금성 자산하고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자산의 성격이기 때문에 네. 특히 부동산만큼은 이 실물 경제와 동행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시중금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요. 근데 시중금리의 정의가 기준금리 더하기 알파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시중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시중금리는 언제까지 올라갈까요? 23년 중반까지예요. 기준금리의 고점이 그 지점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는 시중금리가 계속 올라갈 텐데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안 올라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네네. 금리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가능성에 베팅하는 거죠. 투자는. 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시라는 거죠. 저는 판단하는 능력을 갖추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싶은 것뿐이에요. 그럼 그렇게 판단을 만약에 하신다면 실제 지금 주거 매입에 대한 부담이 커요? 그때 더 커요? 앞으로 더 커지겠죠. 더 커지잖아요. 네. 여러분 집 살 때 부채 없이 사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대출 규제나 부동산 규제가 아니고도 네. 그냥 금리가 자체적으로 나에게 규제를 주는 거예요. 도저히 이 금리 가지고는 집 사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자 지급하는 그 금리가 만약에 5%다. 그러면 적어도 부동산 투자에서 5% 이상은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국면에 부동산으로 5% 벌 수 있다고 판단 내려지세요? 여러분 스스로? 안 되죠. 그러니까 5% 대출을 받아서 5% 금리로 부동산 투자해서 5%를 번다 한다. 물론 취득세나 뭐 이런 거 다 빼고도 5%를 만들어도 그래봐야 본전인데. 똔똔이죠. 똔똔인데 나머지도 다 감안해서 똔똔을 만들려면 네. 도대체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몇 %여야 돼요? 그거보다 훨씬 더 높아야 훨씬 더 높아야 되죠. 네. 그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시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부동산 매매 가격이 지금 조정되는 국면이지만 이것은 초입에 해당된다. 일단 그러면 제가 생각을 해봐도 미국이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 하더라도 네. 우리나라가 올리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실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네. 그래도 뭐 이게 사실 예측해도 틀릴 수 있는 거지만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한 얼마 정도 올라가는 정도까지 보고 계세요? 여러분께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네. 기준금리의 고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언제까지 인상할까가 중요합니다.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인상하는 기간이 위험합니다. 다른 건 대부분 피크아웃을 찍잖아요. 네. 물가도 피크아웃 찍고 경기도 피크아웃 찍고 저점을 찍고 반등하고 네. 근데 기준금리는 피크아웃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리는 시간이 지나면 또 이렇게 가다가 네. 적정한 시점에 또 이렇게 내리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비행기가 이착륙하듯이 네. 한동안 떴으면 계속 나르는 거예요. 착륙됐으면 한동안 땅바닥에 있는 거예요. 네. 이해 가시죠? 네. 그게 기준금리의 흐름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느 지점까지 오를까 보다는 언제까지 올릴까. 그럼 이제 쉽게 말하면 떨어질 일만 남았네 하는 시점. 네. 이런 것을 이제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질문 주셨으니까 기준금리의 고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떤 전망보다 지금의 스테이터스에서 가장 적합한 기준금리의 전망은 다른 은행이나 뭐 저의 전망보다도 FOMC 위원들의 전망의 평균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기준으로는 대략 3%대 후반, 네, 요 정도의 기준금리까지 23년 중반까지 올려나갈 것이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훨씬 안 되는 3%대 초반, 네. 3%나 3% 초반, 요 정도까지 금리 인상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은 역시 전제가 지금의 물가 전망에 따른 겁니다. 네. 근데 생각보다 물가가 빨리 잡힌다. 전쟁이 종식이 돼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또 역시 이 스테이터스가 바뀝니다. 바뀌지만 지금의 관점에서는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가져가고 그 안에서 포트폴리오를 고민하시고 그리고 그때 뭔가 그런 기조적인 변화가 있으면 네. 또 한 번 포트폴리오 바꾸는 것이지 네. 지금 얘기했던 게 틀렸네가 아닌 거예요. 네. 지금의 상황에서는 지금 최대한의 전제하에서 맥시멈으로 전망을 끌어내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 해주신 말씀 중에서 저도 확 느낌이 왔던 게 금리의 고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금리 인상하는 기간에 대해서 신경을 써라는 말에 저도 확 와닿았었거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김광석 실장님과 만나서 이런 자리를 나눠봤는데요. 네. 그러면 앞으로 긴축의 시대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될지 경제학자 입장에서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한테 소통을 하고 있는 경제 읽어주는 남자의 입장에서 한번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책에다가도 그런 문구를 프롤로그에 썼는데 가장 읽기 쉽게 쓰려고 좀 편하게 써봤습니다. 네. 왜 내가 사면 떨어지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사실 내가 사면 떨어진 게 아니라 떨어지는데 사신 겁니다. 우리는 그 떨어지는 국면인지 올라가는 국면인지 그 국면을 정의해야 됩니다. 시대를 정의해야 됩니다. 네. 그 시대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잃지 않는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종종 제가 어디 출연할 때마다 왜 이렇게 웃냐고 지금 경기 안 좋은데 주가 바닥인데 왜 이렇게 웃냐고 혼자 웃어서 죄송합니다만 저 주식 작년에 다 팔았거든요. 원유 들고 있었거든요. 구리 들고 있었고요. 지난달에 원유 팔았고요. 그 현금 보유 비중 많이 늘리고요. 빚은 다 갚았고요. 그 시대를 정의 내리면 잃지 않는 투자를 하실 수 있고 이렇게 안 좋은 주식장에서도 웃을 수 있는 거죠.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부디 여러분들은 종목에 연연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종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점이라는 것이고요. 제 조그만 이야기가 또 이 책이 여러분들께 그런 국면을 스스로 정의 내리는 그런 여러분의 역량을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물고기를 잡아드리지 않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법을 드리고 싶은 것뿐입니다.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갖추실 수 있게 오늘의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제가 생각하더라도 오늘 얘기가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보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실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만약 김광석 실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 보시는 긴축의 시대, 김광석 실장님께서 써주신 이 책을 한번 보시는 것도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오늘 어렵게 이 자리에 나와주신 우리 김광석 실장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불용의 부지런 TV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부동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 특히 경제 분야에 관련된 것도 여러분들한테 좀 더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